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챕터의 자료 수집 방법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구별할 것은 내가 수집하는 자료가 내가 직접 계획하고 준비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미 수집된 자료를 정말 서치해서 그렇게 수집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따라서 자료의 크게 특성이 나뉘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뉩니다. 먼저 2차 자료를 설명한 이유는 2차 자료는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혹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찾는 자료죠. 2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 놓은 그런 자료를 얘기하죠. 그래서 2차 자료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경제적이고 신속한 경제성, 신속성. 이것이 장점이에요. 뭐 구글로 서치를 해서 뭐 네이버로 서치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바로 2차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보통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표되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은 일반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아주 대규모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런 공공기관에 발표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적은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내 구미에 딱 맞는 그런 2차 자료 참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적합성, 정확성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장점인 반면 단점은 얘가 과연 나한테 적합해? 그리고 얘가 정말 정확한 자료야? 이것이 단점입니다. 적합성은 내가 원하는, 내가 찾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조사 기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서 공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것으로 측정 단위, 나는 뭐 개인의 자료가 필요한데 가구의 자료만 나와 있다든지, 또 계급도 나는 5세 단위가 필요한데 10세 단위만 나와 있다든지 이렇죠. 그리고 자료의 시효도 문제고요. 그 적합성의 문제가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료의 시효 문제인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서치할 수 있는 자료들은 되게 옛날 자료인 경우가 많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인구 센서스 같은 경우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020년에도 아직도 2020년에 조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에 조사한 자료를 아직 써야 돼요. 물론 매년 또 그것을 보정하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좀 크게 이루어지는 조사들은 뭐 3년에 한 번, 그렇다면 그 3년에 조사만 하고 바로 발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결과는 막 그 다음에 발표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시효의 문제들이 좀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정확성의 문제가 있죠. 이 자료가 그냥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면 괜찮은데 누군가 그것을 인용한 걸 내가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재인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뭐 기사 같은 것을 보면 뭐 우리나라 무슨 시장은 약 2조 원이라고 한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요. 그 사람이 과연 어디서 그것을 끌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돼 있대. 하지만 최초의 자료 정보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차 자료를 활용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출처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제일 정보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조사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닌 이상 사실 재인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공격을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자료를 내가 활용할까 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표본으로 이제 실사 체계를 거쳐서 그렇게 발표된 자료, 뭐 통계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쉽게 인용하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2차 자료 활용 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가 이것을 출처를 밝혀도 크게 문제없는 자료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 그런 자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2차 자료의 유형을 볼까요? 366페이지 보면은 2차 자료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센서스 조사,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얘기하죠. 센서스 자료라든지 어떤 등록 자료들, 등록 자료는 뭐 회원의 등록이라든지 뭐 고객 명부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등록 자료죠. 근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비공개 자료도 많아요. 그리고
개별 조사의 공개 보고서들, 특히 요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연구 보고서들을 대부분 공개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업 정보처럼 어떤 이제 공개 보고서 이외에 얘는 프리고, 그다음에 상업 정보로 아예 얘는 유료화되어 있는 그러한 보고서도 있고요. 또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 데이터 이런 데서는 기업들의 정보들을 이제 필요한 뭐 조사 업체나 이런 데다 이제 팔기도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협회 자료, 뭐 편람, 영감, 뭐 서적, 뭐 등등 어쨌든 우리가 서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그 요즘엔 2차 자료가 워낙 또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SNS나 이렇게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을 또 파악하는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자료들도 많아서 내가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어떤 서치를 잘 해서 좋은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사다. 그러면 내가 조사해야죠. 내 목적에 맞게. 그 자료를 우리는 1차 자료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계획하고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자료가 1차 자료죠. 그래서 조사자의 주관으로 필드워크, 우리가 실사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바로 1차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자료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 조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 자료를 통해서 수집하는 자료의 기본은 응답자가 있습니다. 응답자라는 표현은 사실 조사 대상자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요. 내가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가구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조사할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 뭐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뭐 동기, 뭐 태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뭐 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는 있는데 우리 뒤에 곧 나오겠지만 그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내가 그 조사 대상자를 보고 관찰하고 혹은 뭐 같이 얘기를 해보고 내가 조사 대상자인 걸 감추고 같이 생활해보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어쨌든 분명히 조사 대상자가 있어요. 내 관심이 되는 조사 대상자가 있고 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1차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1차 자료로. 사례 연구는 2차 자료도 가능해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368페이지 보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그냥 뭐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조사 대상자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든 혹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든 내가 직접 계획하고 그 어디에도 없는 정보로 내가 직접 수집한 그런 자료는 모두 다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1차 자료를 수집하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1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모두 다 1차 자료입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수집했다면 다 1차 자료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현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관찰법, 그 다음에 서베이법, 그 다음에 뭐 실험법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실험법은 조금 뒤에 이제 인과관계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관찰법 얘기를 먼저 해요. 사실 관찰법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관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런데 관찰법 전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관찰 유형에 대해서 좀 작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관찰법은 뭘까요? 조사 대상자는 있지만 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어떤 관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찰자가 있어서 그 상황을 관찰하고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TV 시청률 조사도 우리는 관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실 때 시청률 다 기계가 관찰하죠. 관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널린 CCTV, 우린 다 관찰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바코드, 이것도 관찰이에요. 바코드가 무슨 관찰이에요? 내가 물건 뭐 샀나? 찍 바코드로 긁히면 어떤 마트? 편의점 전체 제일 위에서 각 모든 지역의 편의점의
바코드 정보가 다 올라오면 아, 매출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되잖아요. 전부 다 관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관찰법의 대표적인 것이 미스터리 쇼핑. 고객 가장에서 이제 쇼핑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고객 가장에서 뭐 전화해갖고 뭐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관찰이에요. 상대방이 뭔가 정보를 구조화된 양식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기계나 사람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장점은 뭔가요? 가장 장점은 조사 대상자가 뭔가를 협조하지 않아도 돼요. 조사 대상자가 협조가 불필요한. 조사 대상자는 때때로 관찰당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CCTV가 날 찍어요? 내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조사 대상자가 응답 능력이 없어도 어린아이나 뭐 반려동물이나 이럴 때도 관찰법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관찰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단순히 어떤 설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설문으로 적은 정보만 알 수 있는데 목소리 톤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점은 말 그대로 조사 대상자가 협조를 안 해서 단점은 동기나 태도를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반려동물 같은 거 CCTV로 볼 때 얘가 막 주인이 나가면 막 울고불고 뭐 다 뒤집어 놓고 왜 저러지? 라는 동기나 태도를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막 추측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 교육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동기나 태도를 파악할 수 없다, 물어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관찰이 어렵고 뭐 특정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거 특히 사람은 관찰하기 어렵죠. 또한 이제 뭔가 기계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서 참여해서 하는 참여 관찰이 문제예요. 관찰자가 적극적 참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관찰자가 그냥 고객 가장에서 뭔가 쇼핑을 해야 되는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막 해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관찰법의 유형들 지금 몇 가지 써놨는데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 관찰의 차이점을 언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30점짜리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관찰법의 유형을 뭐 한 5가지만 드세요 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찰 상황을 보죠. 관찰 상황은 자연적인 상황이 있고 인위적인 상황이 있어요. 자연적인 상황이 뭔가요? 그냥 현실에서.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현실에서 관찰하는 거고요. 인위적인 상황은 뭔가를 상황을 조작하는 거죠.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제적이냐 비강제적이냐도 있어요. 자, 강제적인 것은 억지로, 즉 관찰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경우고 비강제적은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나는 관찰당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관찰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강제적인 거죠. 그다음에 정형성 여부. 자, 이것은 정형적이냐 비정형적이냐인데 사실 관찰은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치 정량조사처럼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형적인 조사, 정량조사 거기에 따른 관찰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딱 그 관찰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구조화된 거죠. 그렇죠? 그 체계적인 관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뭔가 구조화된 경우, 체계화된 경우. 어딜 가서 뭐 예를 들어 어딘가에 가서 체크해야 될 게 뻔하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종업원이 첫인사를 하는가, 뭐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가, 청결 상태는 어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점수를 주게 하는 몇 가지 마치 설문지 체크하는 것처럼 체크리스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딱 그 항목만 관찰하게 하면 정형적인 관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뭐 종업원 인사는 했는데 얼굴이 굳었다든지 뭐 등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비정형적인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찰이 직접 이루어지느냐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냐도 있는데요. 자, 얘는 행동과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직접, 그렇죠? 행동하는 시점이 그대로 관찰되는 시점과 동일하면 직접적 관찰이지만 간접적 관찰도 있어요. 이미 행동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야 기계가 하냐, 뭐 시청률 이런 건 다 기계가 해야 되죠. 뭐 CCTV도 기계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거,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자, 공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대상자가 알아요. 내가 지금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비공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죠. 사실 공개를 하면 관찰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평소에는 막 길거리에 휴지도 막 버리는데 내가 관찰당하고 있으면 그런 거 잘 안 하죠. 막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비공개의 관찰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개인보호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 관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공개를 하고 너가 이제 평소에 행동하던 것처럼 뭐 쇼핑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하죠. 네. 어쨌든 공개를 하는 순간 관찰 대상자들은 평소와는 그래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관찰법의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뭐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370페이지에. 그리고 관찰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떤 게 문제일까? 관찰하면서 행동이 일어나는데 관찰을 하는 관찰자가 그것을 막 상황을 기록하는 거. 이런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시계 이런 거에다가 카메라 달아서 거기 들어가서 여기 녹화되게 하기도 하고 뭐 녹취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관찰자가 공개되면 참여할 때 공개되면 또 안 좋을 때 공개를 어떻게 안 하게 들키지 않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횡단면 표본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찰이 한 사람을 이 사람을 관찰할 때 다른 사람을 같이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관찰자가 여러 명이어야 되는데 그 관찰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동시에 여러 사람을 관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보다 더 많이 쓰는 설문지, 우리가 서베이라고 하는 설문지법은 뒤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설문지법의 장점은 다목적성을 기억해 주세요. 언제 어느 때고 설문지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는 거죠. 공공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말 그대로 많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응답자에 의한 문제, 응답자 문제가 있고 또 조사자가 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응답자가 정보를 모를 때도 있고 거짓으로 응답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응답자에 의해서 정보가 얻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과연 다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 또 내가 조사한 응답자들이 대표성을 띠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대표적인 의견인가?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조사원, 조사자, 조사원, 우리가 면접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조사원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설문지법은 다수를 조사하니까 이들도 다수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그 소위 말하는 그냥 주부님들이 집에서 이제 알바는 뭐 할까 할 때 이제 설문조사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쭉 갖다 놓고 그리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검증했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요즘에는 조사원들도 굉장히 좀 수준이 높으신,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고 그런 전문 조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조사원들이 다 똑같은 수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다양하게 선택합니다. 주로 이제 설문지법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려면 뭔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제일 적절할까? 그럴 때는 조사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조사 대상이 얼마나 흩어져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의 연락처가 뭐 이메일이 있는 건가? 혹은 전화번호가 있는가? 이런 리스트가 있는 건가? 혹은 불특정 다수를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겠죠.
자,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전화가 있고요. 전화 면접이 있고요. 또 대인 면접이 있고요. 우편 조사가 있고요. 또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소비자 시장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온라인 조사가 있어요. 자, 전화를 생각해보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번호로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특히 뭐 선거철 이런 데 되게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 밑에 뜨죠. 뭐 조사, 뭐 설문조사 회사 이렇게 아예 정보까지 제공해줘서 핸드폰으로 오면 뭐 막 안 받죠, 잘. 그래서 이제 전화 면접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전화 면접은 무엇이냐면 보조 자료, 시각 자료를 사용 못 해요. 안 되죠. 그다음에 설문지, 긴 설문지 안 돼요. 전화 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쵸?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불러주면 이미, 2번 뭐 이러고. 보기 문항이 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시각 자료도 안 되고, 설문지가 길어도 안 되고, 또 응답자의 환경을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안 돼요. 그렇지만 신속하게 조사가 되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전문조사기관에서는 전화조사를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캐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서 전화조사를 합니다. 캐티 시스템은 직접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화면 모니터링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읽어주면서 자료, 설문 결과를 직접 이제 입력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표본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전화조사 시스템이고요. 어쨌든 좀 심플하게 뭐 선거철에 간단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전화조사실에서 전화조사 전문 면접원들이 한 번에 모여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감독이 잘 되는 경우,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정보의 질도 좀 우수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옆에 사람은 1시간에 10명 조사했는데 나는 2명밖에 조사를 못했다.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열심히 하세요. 그 안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시간당이 아니라 내가 몇 부 완성했냐에 따라서 페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관리 감독해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표본 통제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리스트가 없는,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RDD 같은 이제 랜덤하게 번호가 생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집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죠. 집전화 대부분 많이 없으시고, 그리고 집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고연령층에, 또 좀 외곽 지역에 이런 분들, 또 재택근무 하시거나 또는 무직자들 이런 분들, 주부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집전화를 가지고 조사는 잘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표본에서 가구원 중에 누구를 조사해야 된다고 뭐 규칙도 있어요. 뭐 생일이 제일 빠른 사람, 뭐 이런 뭐 가구원 중에 연령이 뭐 2번째로 많은 사람 뭐 이렇게는 있긴 한데 뭐 사실 그런 게 잘 지켜지진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리스트가 있을 땐 그래요. 명부, 우리가 명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사 명부, 리스트. 전화번호 쫙 있으면 전화 쫙 하면 돼요. 그런데 되게 빨리 끝나겠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조사해야 되는 경우. 사실은 이제 RDD 같은 랜덤 번호가 생성되면은 불특정 다수 조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쿼터가 되게 복잡해요. 쿼터라고 우리가 각각 뭐 성별, 연령별 정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뭐 지역별, 뭐 직업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화조사 거의 뭐 안 하고 요즘은 다 온라인 조사로 하죠. 조건이 복잡하면. 자,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방법, 대인 면접 생각해 보세요. 얘는 모든 보조 자료를 쓸 수 있어요. 가능하죠. 보여주고 들려주고 뭐 다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설문지도 좀 길어도 되고요. 또 관찰까지 가능해요. 관찰자의 역할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 사람이 뭐 30대 주부인데 휴대폰을 뭘 쓰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응답률이 좋대요.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조사 방법이래요. 보통 전화나 이런 거 매몰차게 끊어도 사람이 앞에 있는데 뭐 거절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인 면접에서 보면 면접원이 직접 읽어주고 쓰는 타겟식 조사와 자객식 조사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설문지 주세요 해서
응답자가 직접 쓰게 하는 그런 조사도 있죠. 보통 타겟식이 좀 더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수집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응답률도 좋고 정보의 질도 높은 편이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조사 대상자가 까다롭다 그러면 시간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단위당 좀 비용도 많이 드는, 직접 만나야 되니까 뭐 특히 어떤 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서 꼭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만 조사해라. 그럼 그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없으면 또 가야 되고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 뭐 우리 출구조사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하철 입구에서 뭐 남자 30명, 여자 30명, 뭐 성별 연령 맞춰서 조사하면 된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조사 기간이 길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대인 면접 조사도 특정한 어떤 사람을 방문하고 조건이 까다로우면 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른 조사 방법과 큰 차이 없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373페이지 보면은 면접의 성공 여부를 되게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요.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 대인 면접 같은 경우에 양적 척도는 뭘까요? 뭐 거부율, 거절한 사람율, 그리고 뭐 시간당 몇 명 조사했나? 그건 뭐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조사원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척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화와 대인은 조사원이 있어요. 면접원이라고 하는 조사원이 있어요. 하지만 우편과 온라인은 이제 조사원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원을 평가할 때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전화조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할 게 뭐 시간당 완성률, 뭐 거절률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 대인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한 가구방문이라면 몇 번을 재방문했냐, 시간당 평균 면접 수가 얼마냐, 뭐 면접 소요 시간이 얼마냐 이런 것들 다 이제 양적인 척도, 숫자로 계산하거나 이런 척도가 되겠죠. 자, 질적인 척도는 뭘까요? 뭔가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응답자한테 얼마나 접촉을 잘하느냐, 레포라고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지금 레포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적인 척도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레포. 조사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용어예요. 레포를 형성하는 게 얼마나 잘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연령층이 좀 높으시면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잘 못하겠던데 그런 거 잘하시는 분. 뭐 어린이들한테는 어린이 눈높이에 잘 맞춰서 잘 다가가시는 이런 질적 척도들도 면접원에겐 중요하죠. 특히 대인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우편 조사를 보죠.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요. 그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장소와 또 다양한 대상층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형 뭐 지리적인 이점들이 있죠. 장소에 대한 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편 조사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설문지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질문 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편으로 설문지가 딱 와요. 그러면 몇 장이 되나 뒤 넘겨보죠. 그렇잖아요. 이거 몇 장이나 해야 돼. 너무 길다. 하지 말아야지. 응답률도 낮아요. 또한 조사원이 없기 때문에 응답자 통제가 안 돼요. 자, 응답자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온라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는 있지만 표본 통제하는 게 어렵고 수집 정보의 질도 높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설문지 왔는데 그냥 자기 애한테 야 이거 너 대충 해봐.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은 낮아요. 뭐 우편 비용밖에 안 되니까 비용은 낮지만 응답률도 낮고 또 회수 기간도 또 길고 조사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뭐 바로바로 해서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촉박하고 이럴 때는 불가능한 방법이고 대규모 표본 처리는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나라에 뭐 해당하는 사람들 전체 뭐 10,000통을 뿌렸다 이런 건 가능한데 지리적으로 뭐 저 섬까지 다 보낼 수 있죠. 근데 회수가 몇 퍼센트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회사에 있으면서
우편 조사를 하는 경우는 정말 몇 가지 경우밖에 안 됐었어요. 완성단 면접 비용이 굉장히 낮지만 우편 조사는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설문지 플러스 뭔가를 주는 뭐 협회나 이런 데서 협회에 나온 자료와 함께 설문지 같이 보낸다든지 이렇게 홍보 목적의 홍보 자료를 같이 보낸다든지 이럴 때 우편 조사 많이 하고요. 또 특수 직업 뭔가 전화도 받기 어렵고 또 뭐 이메일도 확인 잘 안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 그럴 때 이제 우편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편 조사는 회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정보를 보낸다 뭐 이런 마음을 비우고 해야 돼요. 뭐 한 달 있다 오기도 하고 답이 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의견을 그냥 수집하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떠오르는 거 바로 온라인 조사죠. 사실 인터넷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온라인 조사는 크게 유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메일 조사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이메일 조사는 말 그대로 이메일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알 때 그 이메일로 웹설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응답할 수 있는 그 웹설문을 뿌리는 조사고 그렇지 않고 온라인 조사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규모 패널, 온라인 패널이라고 불리우는 특히 소비자 조사에서 이 패널을 이용하는 거죠. 전문 조사 회사들이 온라인 패널을 소비자 패널을 뭐 100만 명 이렇게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정 질문지를 보내서 해당하는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뭐 최근에 1년 동안 신차를 구입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네가 뭐 자동차가 있냐, 최근에 구입한 건 언제냐 뭐 이렇게 하고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 조사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설문지가 좀 길어도 돼요. 그리고 시각적인 뭐 들려줄 수도 있고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구현해도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사원이 없어서 조사원에 의한 바이어스는 일어나지 않지만 응답자 바이어스는 응답자 통제는 안 돼요. 그렇죠? 응답자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부분 온라인 패널들은 자신이 원해서 패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원해서 나는 이 조사회사의 패널로 활동할 거야. 그럼 이분들은 설문에 응답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문이 좀 길어도 괜찮아요. 더 많이 보상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적극적인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긍정 응답 비중이 높아요. 약간 높은 편이에요. 뭔가 뭐 특히 이제 소비자 조사에서는 어떤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 너 이거 살 거야? 그럼 나 사겠다. 좀 적극적 조사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응답자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40대 주부인지 뭐 30대 청년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간에 중도 포기자 정도에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조사에 적합한 거, 예를 들어 설문이 길다, 전화조사 못해요. 리스트 없다, 전화조사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속성과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화도 잘 안 받죠. 되면 사람들이 됐다 그러죠. 그렇죠? 거절률이 높으니까 온라인 조사 비중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모바일로 불특정 다수의 모바일로 이제 조사를 하게 하는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질 거고요. 특히 소비자 조사에서는 뭐 어떤 사실 온라인 조사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이라고 거론되는 게 대표성이거든요. 온라인은 패널이 딸랑 100만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100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뭐 몇천만 명인데 패널로 가입한 사람들만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조사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대표성이 결여돼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패널로 가입하지 않으면 조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전화조사도 이제 RDD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온라인 조사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이게 어떤 거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과장 관찰조사라고 하는 거 미스터리 쇼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관찰법 중에 하나죠. 제일 대표적인 관찰법이에요.
고객을 가장하는 거 우리 관찰법 중에 하나죠. 고객 가장 쇼핑. 그래서 뭐 조사자가 일반 고객으로 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일반 고객을 실제로 이제 섭외를 해서 그 사람한테 쇼핑하라고 하고 그 쇼핑 과정을 이제 조사자가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고객의 쇼핑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 방법, 뭐 다양한 조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현실에서 많이 써요. 델파이 조사라고 하는데요. 델파이는 그리스 신탁에서 나온 용어래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델파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듣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어쨌든 델파이 조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럴 때 소수의 전문가, 뭐 많이 필요 없고 소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해주면 전문가들이 보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의견도 좀 수정해볼까?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피드백해서 뭐 2에서 5차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차례 이상 일어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분들이 한 번 의견을 주고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의견을 받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에스노그래피. 여기도 역시 관찰이에요. 대표적인 참여 관찰이죠. 그래서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참여 관찰 중에서도 비정형적인 어떤 정형화된 참여 관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의 어떤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죠? 참여 관찰의 용어로 사용되고요. 참여 관찰도 하고 그 사람들이랑 깊은 속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실제로 민속학 뭐 이렇게 에스노그래피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부족의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여기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학 쪽에서도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면 참여 관찰법이고 좀 이제 직접 관찰자가 참여해서 같이 살아보고 같이 이제 뭔가를 해보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HUT라고 하는 제품 유치 조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HUT는 HUT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뭐 IDI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또는 개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투사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 일부 시간에 투사법을 할 수도 있고요. 개별 인터뷰를 할 때 일부 시간에 투사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HUT를 먼저 하고, HUT는 제품을 유치하는 조사인데 집에서 혹은 뭐 가정에서, 가정이 집이구나. 네. 뭐 회사에서 혹은 평소에 직접 미리 뭔가 제품을 써보고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사후에 하는, HUT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품을 직접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의견을 나눈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조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홈비짓 이런 형태도 있어요. 되게 많죠. 소비자 조사에서는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구조사 기억나시죠? 너무 많이 하죠. 특정한 시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선거에서 제일 많이 하죠. 선거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너 누구 찍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출구조사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이나 영화관 이런 데서도 뭐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대면 조사이지만 굉장히 조사 비용이 적게 드는 조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중규모 조사, 약간 대규모가 아니라 중규모 조사 중에 CLT와 갱서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CLT는 Central Location Test라고 해서 상점가에서 차단하고, 그러니까 상점가라는 것은 굉장히 좀 번화가 뭐 이런 거, 뭐 강남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명동, 한복판 이런 데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뭐 시음을 하게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신제품을 테스트 간단하게 해보고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상점가 차단 조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 보통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죠. 뭐 붙여주세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CLT 중에 하나죠. CLT와 갱서베이는 둘 다 약간 중간 규모로 해요. 대규모는 잘 안 하고 이제 중규모 한 200~300명 뭐 이 정도로 하는데, 갱서베이 같은 경우와
CLT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CLT는 사전에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그냥 장소만 설정하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캐스팅하는 거죠. 그런데 갱서베이는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 그 조건들을 맞춘 사람들을 사전에 이제 섭외해서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한나라시에 모이게 해서 같이 제품 써보고 같이 설문조사하고 굉장히 철저한 통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서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조사이긴 한데 얘는 일종의 집단조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조사라고 하면 갱서베이와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갱서베이는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해요. 그러니까 설문지도 그냥 쭉 나눠주고 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설문지 1번 문제 같이 합시다. 아직 설문지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1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보통 이제 같은 장소에서 뭐 많아야 뭐 100명 들어가는 것도 잘 안 봤어요. 막 2, 30명? 그러니까 실제 전체 대상자는 한 뭐 2, 300명이 되더라 할지라도 쪼개서 뭐 50명씩 쪼개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집단조사는 여러분들 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교육 좋았나? 뭐 이런 거 교육 훈련생들한테 설문지 쭉 뿌리게 하면 대충 찍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대충 옆에 사람들 보고 찍고 자리에 놓고 가잖아요. 그런 게 집단조사예요. 그래서 집단조사는 이제 응답자의 통제가 잘 안 되죠. 근데 갱서베이랑은 좀 달라요. 집단조사인 건 맞는데 굉장히 철저한 통제에 의해서 사전에 선발된 조사 대상자가 와서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체계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에 조사하는 게 갱서베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 되게 다양한 조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조사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용 분석법이 잠깐 나왔는데 사실 내용 분석법은 2차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내용 분석법이 이 모든 것은 다 1차 자료지만 이제 내용 분석이라는 것을 잠깐 용어를 설명한 이유가 2차 자료이긴 2차 자료인데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빅데이터와 연결돼서 내용 분석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남겨놓은 2차 자료를 분석하되 그것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분석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용 분석법은. 그래서 2차 자료이긴 한데 정말 다양한 양적인 분석도 가능하고 질적인 분석도 가능한 그런 분석법을 우리가 내용 분석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특히 그 수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정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측정할 것인데요.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의 상황을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쉽게 뭐 무게, 길이, 뭐 이런 것들, 뭐 만족도 점수 이런 건 다 숫자가 가능한데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숫자로 측정을 해야 통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측정은 수치를 부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조금씩 우리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